자, 그럼 정의적 특성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지법이 있는데요.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는 외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아마 많이 접해 볼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이 질문지법을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질문지냐, 비구조화된 질문지냐. 그래서 이 구조화된 질문지 또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감정, 동기, 지각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질문지 같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기가 딱 주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때는 언제인지 다음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자, 이 네 개 중에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돼요. 자, 근데 장점은 있겠죠. 무조건 네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여러분들 고르고 아마 유형화시켜서 학생들이 이러한 유형이 많더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밖의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흥미로울 때는 공부할 때도 아니고 쉬는 시간도 아니고 점심 먹을 때도 아니고 청소할 때도 아니에요.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칠 때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즉, 이 구조화된 질문은 요 주어진 데서 찾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밖의 걸 몰라요. 반대로 비구조화된 질문지 같은 경우는 어, 학생들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학생들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 뭐를 좋아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구조화된 질문지 같은 경우는요. 약간 민감한 이슈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잘 답변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원 능력 평가라고 있습니다. 교원 능력 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10월 달쯤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객관식, 즉 구조화된 질문지처럼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구조화된 질문지처럼 학생들이 쓰는 날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 부분 뭐 수업을 못해서 이 뭐 개선이 필요합니다. 뭐 이 부분은 좀 안 되니까 좀 향상시켜 주시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욕 같은 걸 막 써요. 욕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갓 초임한 그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상처받고 어떤 분들 울기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한 번도 누군가를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뭐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말인 교원 능력 평가인데 그게 과연 교원 능력 평가를 불러야 될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어 버리면 그런 식의 단점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정법인데요. 아마 평정법 같은 게 아마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리커트 척도라고 그러는데요. 리커트라는 학자 이름이에요. 학자. 리커트라는 학자가 쓴 건데 이걸 확대시켜 보면 어떻게 쓰냐면은 그건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수학은 나에게 즐거움과 자극을 준다. 누구는 매우 그렇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평정법입니다. 평정법. 근데 꼭 1점부터 3점까지 또는 1점부터 5점까지, 1점부터 7점까지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부터 5점까지 하는 거는 의미부여 때문에 그럽니다. 자, 1번 전혀 아니다. 5번 매우 그렇다. 2번 아니다. 4번 그렇다. 3번 보통. 의미부여가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1부터 7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둘과 요 둘 사이에 의미부여가 애매모호해지고요. 그 다음에 3으로 1, 3, 5로 하면은 보시다시피 건너뛰죠.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약간의 그
측정 도구를 만들 때 그런 신뢰도 같은 걸 고려하다 보니까 1점부터 5점까지 좀 많이 씁니다. 제가 여기서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1점부터 5점, 1점부터 7점, 1점부터 9점까지 이렇게 선택사항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문항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문항의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요 문항과 1번 문항과 2번 문항, 2번 문항과 3번 문항은 거의 비슷한 걸 측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객관적인 정보가 높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문지라든지 측정도구에서 1점부터 5점까지 쓰는 이유는 의미 부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이 있는데 아마 관찰법은 아마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래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관찰법은요. 자연적 관찰과 통제적 관찰이 있어요. 그 자연적 관찰은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으면 학생들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요. 그냥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자연적 관찰이고. 근데 통제적 관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같은 거 있잖아. 자, 마음대로 하세요. 단 수업 시간, 이 교실은 떠나지 마세요라고 했던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거를 약간 통제하는 거죠. 그럼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자연적 관찰과 통제적 관찰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연적으로 관찰했을 때와 통제적으로 관찰했을 때와 그 사람도 그렇고 어떤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참여 관찰은 어떠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자, 한국인들의 뭐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동영상도 이렇게 촬영하고 수업이 지금 참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참여 관찰 한번 봅시다. 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왜 저렇게 너무 난리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게 그 한국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에서 보니 왜 그렇게 합리적이었는지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은 아마 유튜브라든지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외국 리포터가 기자죠, 우리나라 따지면. 외국 기자가 처음에 한국의 뭐 자가격리라든지 마스크 쓰고 이걸 되게 비민주화 됐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비판하더니 본인이 와서 살아보고 하니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이게 참여 관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 근데 반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 이것도 안 좋아 저것도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 반대로 비참여 관점 벗어나잖아 한 발짝 물러나잖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조망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멀리서 조망하게 되면은 아 저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는 왜 그러는지 약간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은 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밖에서 보면은 아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가시신 분들 있잖아요. 뭐 짧게 일주일 이런 거 말고요. 어딘가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 살잖아요. 뭐 소위들 뭐 한국이 뭐 아주 살기 나쁘다, 헬조선 뭐 아주 나쁜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해외에서 한 6개월, 1년 살아보잖아요. 아, 한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지는 않구나. 좋은 점도 참 많은 나라구나. 라는 걸 느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일부분을 살았을 때와 그걸 한 발짝 벗어나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관찰과 비구조적 관찰인데요. 이건 뭐냐면 구조적 관찰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그 사람들을 관찰할 때 많은 걸 못 보다 보니까 특정하게 몇 멋을 보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비구조적 관찰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 구조적 관찰과 비구조적 관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는 않지만 한 2,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KT에서 실제로 여러분도 알죠? KT 회사. KT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1차 서류를 합격한 친구들 중에
2차 면접을 보는데 면접 대신에 2차 이제 시험 되는 대상자들을 그 KT 연수원에 다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100명을 뽑으려고 그런다면 최종 예를 들면 100명을 뽑으면 1차 서류를 합격한 한 200명을 그 연수원에 다 집어넣고 다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뭐 발표부터 해서 뭐 생활부터 모든 걸 다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2박 3일, 3박 4일 이 연수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회사 합격하셨습니다. 또 누구는 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 뽑을 때. 자, 그 다음에 의미분석법인데요. 자, 의미분석법은 약간 그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여러분들 큐브 생각하시면 돼요. 큐브. 큐브 같은 게 X, Y, Z, 즉 정육면체 형식이잖아요. 정육면체.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단계인데 이렇게 하나, 둘, 3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X, Y, Z축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평가 요인, 능력 요인, 그다음에 활동 요인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3차원 공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만약에 이 정도에 있다라고 치면은 아 여러분들은 Y쪽이니까 뭐 능력 요인은 되게 뛰어난데 반대로 뭐 평가 요인은 상당히 낮고 뭔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좋고 나쁘고. 자 여러분 큐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브. 전체적으로는 X, Y, Z의 정육면체지만 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 이것도 그러면 여기 똑같이 이것도 정육면체니 X, Y, Z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고 나쁜 거, 강하고 약한 거, 능동적, 수동적. 그럼 요 하나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하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미 분석법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뭐냐면, 질문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하는 얘기예요. 체크를 한다든지, 관찰한다든지. 자, 그거에 비해서 이 투사적 방법이 있는데요. 이 투사적 방법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좀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거 당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사적 방법이에요. 투사적 방법이라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이는 거죠. 그 투사적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우사의 잉크 반전 검사고요. 다른 하나는 주제 통각 검사예요. 자, 로우사의 잉크 반전은 우리가 아마 예전에 많이 해봤을 거예요.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손바닥 딱 펴가지고 한쪽에다 물감하고 쭉 하면은 좌우 대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펴보면 똑같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로우사의 잉크 반전 검사고요. 그때 나타난 그림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제 통각 검사 같은 경우는 약간 흑백에 약간 모호한 그림을 주고 이게 왜 무슨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묘사,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사 잉크 반점 검사 예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도대체 뭐처럼 생겼냐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는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어떤 항아리 같은 걸 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렇게 사람 머리고요. 이렇게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 이렇게 해가지고 보죠? 머리, 팔, 곤충처럼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광대 옆에 있고 눈이 있고요. 광대 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광대로 보인다든지.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반대로 이 주제 통각 검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지금 어떤 친구가 지금 이게 바이올린인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어떤 친구들은 아, 이제 바이올린을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 켠다고 그러죠. 바이올린을 켜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 이거 바이올린 어디 악기상에서 빌려왔는데 잘못해서 이게 깨졌네. 아, 큰일 났다. 이 돈 어떻게 갚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악상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악상을. 또는 이걸 굳이 바이올린 악기로 봐야 될까? 독서대로 볼 수도 있어요. 독서대로 보고 이 친구는 여기 독서대에다가 여기 보이진 않지만 뭔가 책을 놓고 뭐 만화책이라든지 뭔가를 놓고 지금 선생님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이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듣기 싫어서 그럼 만화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 통각 검사와 로우사우 잉크 반전 검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접근 방법은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은 이 주제 통각 검사는 상상력에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저럴 것이야. 어떤 상황에서 저럴 것이야. 라고 막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은요. 인성의 구조, 인성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 주제 통각 검사는 충동이냐 욕구냐 갈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집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뭐 나무도 그리고 그걸 보통 HTP라고 그래요. HTP. H 하우스, T 트리, P 펄슨 해가지고 HTP 해가지고 보통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뭐 나영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뭐 나영이 사건보다 약간 조두순 뭐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나영이라는 친구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나타나요. 근데 원래 윤리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거를 담당했던 의사분께서 아마 뭐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뭐 자기가 나영이를 뭐 치료했다 해가지고 나영이의 그림을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가지고 그 나영이의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로 환자와 그 의사와의 관계 비밀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그 TV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한창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적인 검사들 있잖아요. 로우사우, 주제통각, 뭐 HDP, 기타 모든 정의적인 검사는 거의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고 당사자와 이거를 담당했던 그 담당자가 있겠죠. 그분들 둘 사이에서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공개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적 특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제가 그 교과서에 바탕을 둔 거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